2026년 2월 12일 7분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순서입니다. 기초자평론가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초자입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들으면서 잘 나가다가 7년으로 꺾는 거를 보고 그 순간 제가 한번 AI 한번 돌려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5년 내지는 무기징역이 20년 혹은 실형,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고려할 것 같다. 네. 내가 판사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찌된 드리프트죠? 확 꺾어버리네요. 자, 지금 저희는 방금 봤으니까 예. 느낌으로 평가를 하건데 느낌 평가밖에 못하니까 우인성 판사의 재판결문이 이제 공전의 이틀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이걸 흉봤습니다. 이걸 보고 판결문을 좀 고쳤었나 보다. 위장술이 상당해요. 다 유죄인 줄 알았지 뭡니까? 저는 굉장히 재판부 법원 관련된 거 이번 내란 전에는요 진짜 준엄했거든요. 근데 뭔가 계속 뒤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이렇게 따스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고 굉장히 무기력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관대하게 해석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법적 선고도 너무너무 관대하고 따뜻해요. 따스한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막 거기 법정 안에서 소리 지르면서 지금 이하성 변호사가 감치된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리 지를 때도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 보이는 판사의 모습이라거나 뭔가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유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다른 세상 혹은 다른 과거를 살아온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에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시간에 박판규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부장판사급 때는 승진을 할 수 있었던 판사들이 주로 재산도 비슷하고 사는 곳도 비슷하고 학벌도 비슷하다. 나머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과 좀 다른 사고를 하고 있을 수 있다.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생각도 나는데 잠시 후에 다른 컨텐츠들이 많이 해설을 해주겠습니다만 저도 최대한 속기하면서 읽어봤는데 가장 큰 줄기는 이상민을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네요. 그렇다면 부하 수행자가 받을 수 있는 무거운 형이 나온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증은 거의 다 인정이 됐고요. 무죄인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위증죄로 유죄를 받았으니 무죄인 부분이 있다고 해도 유죄인 걸로 하고 판결을 냈으니 그 형량이 좀 가벼워진 것 같고요. 네. 위증죄도 좀 가벼워졌고 주요 임무 종사자에서는 좀 빠진 것 같다. 그러면 절반 계산 모든 판결이 그랬듯이 계산은 맞고요. 네. 그리고 내란 특검이 들어가 있는 1심 선고들은 확실히 김건희 특검의 1심 선고들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분석하면 김건희가 묻으면 다 봐준다라는 논리가 되는데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푸념으로 끝나야 됩니다. 김건희가 묻었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묻으면 검찰이 묻고 법원이 묻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 아닌가가 맞는 추측이고요. 그렇다면 내란은 왜 못 봐주는가? 거기까진 좀 힘들고. 예. 검찰과 법원은 내란에는 그렇게 많이 묻지 않았나 보다 정도를 추측할 따름이고요. 네. 현재까지 형량 패턴을 보면. 편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건 결국 내가 속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건희가 지금 무슨 힘이 있다고 김건희가 연결이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연결 통로 끝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방금 말씀 주신 거에 100%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네. 자꾸 말이 자꾸 험해질 것 같아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날 때는 진짜 프리스타일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다. 이 류경진 판사의 저는 다른 방송들에서 박시영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판사가 좀 수상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좋은 사례들을 좀 뽑았었거든요. 외도 후에 아내 살해한 30대 남편 징역 23년, 생후 40일 아들 폭행 후 방치해 살해한 친모 징역 10년, 38년간 간병한 뇌병변 딸 살해 혐의 엄마 집행유예, 인천 수백억대 전세 사기 법정 최고형. 상식에 아주 벗어나는 판결이 아닌 것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한 바가 없지 않거든요. 이러면 이제 지난 화요일에 박판규 변호사하고 우리가 두 가지 이론을 놓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모두가 조이대의 의도에 따라 움직인다. 아니다. 비슷한 놈들이다.
2번이 더 무섭거든요. 아, 정말 끔찍하네요. 왜냐 그러면 조이대가 없어져도 똑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맞다라고 오늘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콜이 들어왔나 싶기도 하고. 그 데이터가 조금 더 쌓여봐야 지금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제발 이번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승질이 진짜 너무 많이 나네요. 뭐 힘들게 특검하고 하면 뭐 합니까? 이런 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다 들어야 돼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최대한 집중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쉽게 말해 해프컷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예, 구형한 만큼은 줄 거라고 제가 안일하게 생각했네요. 이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요. 예. 구형만큼은 나온다고 한 30분 텀쯤에 생각했는데 완벽하게 틀렸네요. 그러니까요. 따라가는데 나쁘지 않네, 다 인정. 이렇게 따라가다가 아주 그냥 해머로 머리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승질 너무 많이 나네요, 진짜.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뭔지 압니까? 저희들 지금 진행하는 시간이 오후 3시 14분 한국 시간인데 16분 뒤부터 노상원의 정보사 제2수사단 관련 군 기밀을 군 기밀을 받은 혐의 2심 판결이 곧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될지 걱정돼 죽겠습니다. 중간에 또 우울한 소식 전해드리게 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그런 말은 시가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판사가 비슷한 사람들일 줄 모른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갈 내용에 저는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막중하고 엄청난 권한도 있고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때껏 떠들어댔던 이야기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의 입에서 자리에서 나오는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뭔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걸 느끼면서 그래도 대통령이란 사람은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구나 라는 희망이 조금 생겼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를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 기초월드 보다가 저도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잠시 후에 얘기하긴 할 거고요. 요 며칠 사이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거든요. 방송에서는 못 들었는데 이제 민가에서 댓글로 흘러나오는 말들 중에 이진관 재판장이 정말 외롭겠다.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감성으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저게 저런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신념이 저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김건희에게 능히 솜방망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예스맨급 판사라거나 그 무엇이라고 해도 정서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따돌림 당하는 느낌은 사람은 무조건 맞거든요. 물론이죠. 네. 노상원 나왔군요. 2심도 징역 2년 그대로입니다. 네. 저거는 좋은 겁니다. 네. 왜냐면 다른 주요 임무 종사 재판은 아직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아까 열받았던 거에 비하면 똑같은 상태만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왜냐면 논리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씀, 이진관 재판장이 외롭겠다. 지금까지의 판결을 다 보죠? 이제까지의 1심 판결, 2심 판결들 중에서 내란 연루자를 주요 임무 종사자 이상으로 판결해서 인정해준 사람은 이진관 재판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 재판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분이죠. 네. 본인이 옳다고 믿고 나는 이거 법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란이 얼마나 중대한 사항인가를 다 파악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속한 그 사람들, 함께 하던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너만 잘났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이라고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집단에서 좀 수년을 있으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아마 느끼지 않을까라고 저도 미루어 짐작을 해보는 거죠. 소속된 곳에서 나만 계속 뭔가 다른 것 같은, 뭔가 속해지지 않는, 나에겐 소속감이라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런 거는 외로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소속감이 지나쳐서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보통 학창 시절에 한 번쯤 기억하고 그 안에 같이 끼어서 살던 즐거운 유년기를 보내던 청소년 혹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따돌림을 당한 트라우마로 그 또래 문화를 기억하는 청소년으로 이제 우리는 처음 한번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직장 활동을 하면서 또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검찰이나 국회 출입 기자들의 텃세를 이야기하면서 재래 언론이 이게 문제다 저거 문제다 저게 문제다 얘기할 때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또래 문화와 비슷해 보이는 끼리끼리 문화 같은 것. 저는 사실 지난 몇 주간 뉴미디어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건 우리 나중에 술 먹을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2시간 떠들어야 되니까. 원래는 오늘 아침에 되게 중요한 뉴스였는데 네. 오늘 저녁에 아무도 분석하지 않을 것 같은 뉴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JBS 들으실 장동혁 대표가요. 국민의힘 대표가요. 네. 원래 먹기로 한 아침을 캔슬했다는 아주 소소한 소식입니다. 1시간 전에 노쇼 하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팩트는 이렇거든요. 1시간 전에 노쇼를 하기로 했고 그 전에는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최고위원들이 가지 마소라고 해서 예 했다가 지금까지 전해져 있는 팩트인데 진짜 이게 이상민 판결 얘기한 다음에 이 짜친 거 하려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남는 시간 동안 네.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A. 막판까지 전환길이나 고성국이 인편으로 막았다. 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광한 최고와 양양자 최고가 말렸거든요. 그럼 양양자 최고와 조광한 최고가 고성국하고 입을 맞췄다는 얘기인데 그 둘이 그렇게 친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원래 아침에 뒤집어서 골탕 먹이기로 짰다. 뭐 그만큼 시간이 많고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치죠. 근데 그걸 전날 밤에 짤 만큼 조광환 양양자와 당대표가 그렇게 친합니까?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최근 그 사람들이 서로 날선 말들을 주고받던 배경을 기억을 해보면 전날 밤이나 전날 아침에 전화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내일 막판에 가서 아침 약속을 뒤집읍시다. 그럼 뭐야 이 미친 사람 이러면 지나갔겠죠.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마지막 하나의 이슈는 이상민의 솜방망이 판결로 인해서 법원의 분위기가 매우 좋을 텐데 이때 가서 여당과 여당과 정부의 수장에게 잔치집에 숟가락을 얹는 것이 맞는 선택이냐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다면 하지만 아직 이것으로 추리를 뻗어나갈 가지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뜬금없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뭘 추측을 해? 이렇게 바보짓 짜치는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세 가지로나 생각하는 이 정성 정말 뭘 해도 될 사람이다 유PD님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어제 전환길 뉴스에서 어제 전환길 울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주 나 오시네. 호르몬. 네. 나 전환길은 지금 수사받으러 가는데 너 지금 장동혁 내가 너를 도와서 당대표 그렇죠. 만들었는데 너 장동혁은 지금 밥 먹으러 가냐 네. 놀러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나 있었고요. 사실 여기 조광한 양향자 당대표 장동혁 고성국 요 4명을 보면은 뭐 친한지 안 친한지 사실 모르겠지만 사실 알고 싶지 않은 게 더 가깝긴 한데요. 네. 이들에는 뭐 비슷한 건 있네요. 다 한 번씩 바꿨던 자들이네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잘 통하겠네.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저는 사실 그 최고위원하고 이야기하자마자 이제 알겠습니다. 안 가기로 했잖아요. 저는 당대표가 하는 일을 저렇게 뒤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없고 왜냐면 항상 중지를 모아서 딱 라이브 켜면 최고위원 나올 때 어떤 얘기를 할지가 이미 좀 짜져 있는 상황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치부 기자들은 15분 전에 오늘 뭔 얘기가 나올지 다 받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돌변을 하고 내용을 수정을 해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브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장동혁한테 저는 이건 전문적인 용어로 엿먹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글쎄요.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십니다 하고 들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먹었잖아요. 왜냐면 네. 힘이 없는 자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맞출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아니 너무 기괴한 집단이란 건 확실히 알겠어요. 이제 진짜 너무 그 정식의 루트를 벗어나 버린 지 오래돼서 이제 본인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나 기괴하게 보인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는 것 같다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불가능할 뿐더러 우리는 지금 이따위 일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아유, 사실입니다. 원래 고상하게 하려던 얘기나 합시다. 네, 그럴까요? 얘기한 지 대통령이 얘기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너무 바이럴이 안 돼서 뭐야 이거 보도 안 됐나?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도가 되긴 됐더라고요. 다만 아무도 보지 않았고 뒤쪽에 실렸거나 지면에 실리지 않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좀 길게 뽑았어요.
저는 직업전문학교에서 23년 차 직업전문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2교대를 합니다. 2교대를 하지 않는다면 급여가 2천만 원 중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뭐 AI도 좋고 피지컬 AI도 좋고 AX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현실적인 임금이 너무 적은 현상에서 이 지역의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을까? 항공 분야도 그런 모양이네요. 이것도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해서 한 번쯤은 좀 시끄럽게 논쟁을 한번 해야 될 일인데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대기업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계열업체들의 정규직, 또 거기에 또 비정규직, 거기 또 여자, 남자 또 나누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을 낸다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다 보수를 더 많이 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정규직 안 만들려고 1년 11개월, 심지어 1년 11개월 29일만 시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국가가. 이런 식으로 좀 제도적으로 해결할 텐데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실용 가능한 방법이 뭐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언제나 약자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노동자의 운명이죠. 숙명이죠.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한을 헌법이 인정한 겁니다. 단결해라. 단체 교섭. 그리고 안 되면 집단 행동할 권리를 준다. 단체 행동권. 이거 헌법이 정한 겁니다. 이게 이제 상황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경남 타운홀 미팅입니다. 기초평론가는 이미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도 사천이나 그 근처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신가 봅니다. 그 직업학교를 졸업하면 카이에 일을 해주고 있는 하청업체로 이제 사회 진출을 하게 되는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다. 왜냐하면 2차, 3차 넘어가면 하청업체에는 돈을 너무 조금 받는데 제대로 받고 싶으면 2교대, 즉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 요 말씀을 이제 하셨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했던 영상이었어요. 네. 이게 사실 기사가 되고자 하면 이건 거의 인식 노동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는 게 진짜 엄청나게 이루어진 발언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기사가 되고자 하면 이거 진짜 쏟아져야 됩니다. 근데 다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느라 봤는데도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미친 듯이 새롭진 않거든요. 사실 기초평론가도 그럴 거예요. 다만 뭐가 문제냐? 우리는 진보당과 예전의 정의당이 늘 첫 줄에 하던 말을 대통령이 한 번에 꾹 담아서 말하는 걸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향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주장해왔던 사람인데 그 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노동자들이 단결하라, 제가 붉은색을 입고 그런 말을 대통령이 한다는 건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제가 이전처럼 그렇게 탄압하는 그런 모습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정권들이 보였던 모습처럼 노동운동 하시고 당신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당신들이 조직을 해내고 노동자가 약자 아닙니까? 협상해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해줄 수는 없고 우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고 정부가 지금 부족한 것들 있잖아요. 정부도 좋은 모범 사용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노동자 당신들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 일들 하라.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엄청난 성과를 허구한 날 올리는 게 이제 그 전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했고 어떻게 생각했든 아무도 반발할 수 없는 팩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새롭지 않기도 한데 제가 오늘 생각했던 건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 영감을 줬던 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책 추천 자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 추천의 책 주인공이 되신 책을 쓰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핀잔을 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차별금지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책을 쓰신 추천의 대상이 되신 분이 입법 지연에 책임이 큰 사람이 뭐 이러고 앉았냐라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저는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불만이 이제 그 불만 같은 건 굳은 살 같아서 늘 화가 나 있다 보면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좀 화가 나셨나 봐. 글들이 많더라고요. 왜 지식인들은 늘 이 모양이냐. 여기서 늘 이 모양이냐는 거는 왜 지식인들은
정치인을 탓하는 입장으로 자신을 영원히 위치시킨 다음에 나는 늘 탓만 하고 내 탓은 안 듣는 사람으로 영원히 늙어가려고 하느냐.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패턴으로 맞춰보면, 그러니까 뭐 국정 방향을 제시한 거잖아요. 진보 정당이 말하던 원칙을 다 말했고요.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고 하는 디폴트 반발을 프레시안이 내놨습니다. 이게 이런 말 하는 이유를 알긴 알겠어요. 늘 보던 말이고. 그리고 지금 저도 세종호텔 관련된 취재를 하고 있고, 취임 직후에 작년 7월에 노동부 장관이 세종호텔 차에서 중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부장님께서 고공농성에서 내려오시기도 했고, 근데 경찰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얼마 전에 지부장을 검거했다 풀어줬죠. 경찰은 그런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보려면 지역서의 서장님이나 지역서의 고위들이나 호텔 그리고 동네 부자들의 관계까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다양한 걸 조사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나 아니면 프레시안의 언론인이나 보자마자 대통령이 말 한마디 꺼내. 그 말 한마디로 경찰의 행동을 다 뒤집으라고 라고 시키고 있거든요. 그건 이상민의 경찰국 같은 중앙집권 통제잖아요. 이 대통령이 만기칠라만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런 것도 곤란하죠. 지금 적당해요. 적당할 때 훌륭한 거지. 다수의 진보 지식인들이 대통령이 무언가 진보적인 의제를 내놨을 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언어에 숨겨져 있는 것 중에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건 권력이 일원화돼야 된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대통령 당신 노동자를 위한다며. 노동자를 위해서는 독단적으로 어제 생긴 일 오늘 다 처리해. 너 소수자를 위한다며. 집권이 1년 됐든 5년이든 우리 문제 다 해결해 그 안에. 안 그러면 넌 죄인 취급당할 거야. 의사결정 과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던지 난 몰라. 폭군처럼 해잖아요. 이 진보 지식인들은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왕을 원하는 겁니다. 아, 정말 100% 동의하고요. 그 문제의식 저는 이제 페북 살롱이라고 가끔 비꼽니다. 그 글 먹물 짙은 정말 세상 물정 하나 모르듯이 백이 아니면 빵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붕괴하거든요. 그죠. 오로원 어띵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는데 마치 천상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지금 당장 이것을 전체 모두 해결해. 그렇지 않으면 넌 빵이고 백이 될 수 없어. 야, 어떻게 100으로 다가가려는 자, 1, 2, 3 조금씩 올려가는 사람이랑 마이너스로 향한 사람이랑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기 지나잖아요. 봐봐.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안 되지? 니네가 이루어지지 못하지? 윤석열이랑 다른 게 뭐야?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 이제 민주 정권을 맞이할 때마다 그런 글들, 이른바 먹물들이 그런 식의 글을 쓸 때마다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시해 주신 문제의식에 저는 100% 1000%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뭐 노동 관련된 거로 관심도 있는 사람들이니 뭐 당연한 이야기를 대통령 입에서 나와서 좀 놀랍네 정도가 되지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건 엄청난 건 게요. 이 생각의 틀을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정규직이 돈을 더 적게 받는 것. 그걸 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까? 알바가 왜 돈을 더 적게 받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언제든 잘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동일한 노동을 했을 때 20%, 25% 더 받습니다. 왜? 그 사람은 유급휴가 못 받고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 이 생각의 틀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걸 제시한 것.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교육계에 있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를 이제 계속 찾아봤을 때 저는 핵심에 노동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다가 죽지 않고 안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것이 끊긴다면 내가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일의 효율을 높여서 그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내 노동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더 이상 아이들은 그렇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통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고통을 줄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교육에 대한 문제가 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또 따라붙는 사교육비 있잖아요. 사교육비 때문에 애 못 낳아요 하는 문제가 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맞물려서 결국은 이 노동이란 거 방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것이 진짜 우리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바뀐다면 교육이 바뀌고요. 결국 저출산 저출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이야기를 던진 건데 어떻게 기사가 이토록 안 나는가 너무 붕괴하고 그놈의 노란봉투법은 무슨 마법의 카드인가요? 뭐 어지간한 일들은 노란봉투법 때문에 다 생긴 것 마냥 제가 조선일보로 또 한 번 다시 돌아봤는데 또 그렇죠. 노란봉투법 타령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도 그냥 영상이나 쇼츠나 이렇게 가볍게 보신 분들이 계시면 너무 좋겠는데 만약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좀 더 한 번 더 영상을 봐주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편집하느라 하도 많이 봐서 경남 타운홀 미팅 공식 라이브 영상에 1시간 49분쯤에 등장하는 말이고요. 자, 예. 정치인 이렇게 말해요. 민주정부는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 그 목소리가 커지면 정부도 탄력받을 수 있으니까 라고 했더니 니네가 다 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프레시안의 지적은 그 권력자가 책임 방기를 한다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게 늘 있는 논평인데 우리나라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건 정말 지극히 원시적인 데다가 민주주의에 대한 몰 이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기초평론가가 all or nothing 얘기했거든요. 다수의 지식인들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혹은 이제 지면에다가 all or nothing을 얘기하거든요. all or nothing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nothing을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먹을 파이가 생깁니다. 그래야 all 이전까지 계속 불평불만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버려 두면 자기 하던 일을 수고 안 하고 계속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도 계속 대접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근데 그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거든요. 자신이 무슨 오피니언 리더, 전 그 단어 정말 싫어합니다만 오피니언 리더인 마냥 떠들어댈 때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자신이 내려다보던 대중들의 인식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버려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밀려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너무 죄송합니다만 진중권 씨처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탐구하고 탐색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글로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해내야만 그 사람의 글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이 바뀌는데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의지가 담겨 있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앵무새처럼 한다? 그럼 결국 밀려나는 거죠. 의미 없는 글입니다. 원리는 이거거든요. 0이 100이 아니면 0을 달라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언론인들은 나중에 100을 안 준다고 계속 뭐라고 하다가 조선일보를 가시고 정치인들은 나중에 100을 안 준다고 계속 성소수자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싸우다가 국민의힘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의 징검다리가 되는 개혁신당에 줄을 서시거나 그런 놀라운 공통적인 결말을 보이거든요. 네. 왜? 100이나 0 중에 하나만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0을 원한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헐뜯었으니까 제가 언론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다가 저도 비슷한 일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 뭐 해야 돼요? 노동조합한테 조직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오디오를 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팔릴 수 있는 재미있는 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바이럴이 되도록 해야 돼요. 지랄을 해서라도 조회수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 출연했던 노동자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최욱만큼 재밌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맨날 여러분의 사정을 더 팔아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미디어로서 혹은 지식인으로서 잘 뒷받침을 하지 못했다면 의지를 보인 정부 탓을 하는데 그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내드리지 못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재미있게 퍼나르지 못한 지식 소매상으로서의 나를 탓하는 게 가장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하고 스스로 반성했다. 이런 결론입니다. 스스로 반성도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노동 안 하고 진짜 내 빌딩 몇 개 돈 따박따박 나오는 거 먹고 사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우리 모두 노동자인데 불구하고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노동이란 키워드가 들어가면 클릭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정말 저도 찾기가 참 힘든데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네. 만약 글 쓰는 분들이라면 전 적정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제시한 것 그런 걸로도 칼럼 기깔나게 쓸 수 있거든요. 저 그런 멋진 글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 한동안 안 쓰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기초평론가 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약간 변한 새 코너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